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 배운 10단원 자본 투자의 의사 결정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배우는 여러 단원들 중에 이 10단원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주입식으로 뭔가 알려주는 측면이 좀 강하죠, 이 10단원은.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 10단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중요한 부분을 찝어보면서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는 사실 조금 바꿔서 9단원에서 먼저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평가 방법들을 9단원에서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그 9단원을 배울 때에는 어떤 신사업으로 인해서 올 현금 흐름이 그냥 교과서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그냥 받아들였었는데, 사실 그것도 누군가는 실제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는 건데, 10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10단원 초반에는 여기 한자 말로는 증분, 영어로는 incr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증분적 현금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과 바뀐 추가된 현금 흐름이 바로 그 신사업과 관련한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신사업과 관련하지 않은 현금 흐름을 그 신사업 평가할 때 넣으면 이거는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명확한 그 신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포함을 시켜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2 부분에서는 포함시켜야 할 현금 흐름과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현금 흐름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선 이거를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를 가지고 먼저 보면 매몰 비용은 현금 흐름 계산할 때 포함 안 시키는 것이었고, 기회 비용은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부수적 효과는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순환전자본도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 금융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첫 번째로 매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수년 전에 10만 달러를 주고 낡은 방직 공장을 구입해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최고급 콘도로 리모델링해서 내가 뭐 콘도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거를 개조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때 내가 이미 수년 전에 구입할 때 쓴 10만 달러는 매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급 콘도 사업을 할지 아니면 뭐 이걸 그냥 팔아버릴지를 결정할 때에는 이 10만 달러 쓴 거를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었고,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야 하는 것 중에 차선의 가치가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방직 공장을 최고급 콘도로 개조를 하기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그냥 방직 공장 그 자체를 현재의 시장에서 그냥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좀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서 현금 흐름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시를 들었었죠. 그 애플의 아이팟 쓰시는 분은 거의 애플 아이폰을 쓰니까 애플의 에어팟을 쓰는 경우가 많겠고, 삼성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갤럭시 버즈나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쓰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플러스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잠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제품을 발매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 버전이 이제 더 이상 안 팔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잠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이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 효과가 됐든 부수적 효과는 좀 잘 추정을 해서 현금 흐름의 계산을 잘 해 넣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수운운전 자본은 어떤 신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예비로 이거를 돈을 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초기에 수운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수운운전 자본은 다시 회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운운전 자본은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투자 들어가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회수한다. 그렇게 우선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비용이었고, 예를 들면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 전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신사업의 현금 흐름으로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과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 뒤에 예제 10.3과 10.4에서 예제를 같이 따라가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나왔던 항목 중에 금융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따로 계산을 하라거나 아니면 이거를 포함시켜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부수적 효과도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10.3과 4에서 기회비용 계산해서 현금 흐름에 넣으라 라고 계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0.3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전체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 OCF, 그 다음에 순환전 자본의 변화 파트, 그 다음에 자본 지출 파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각각 잘 추정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금융, 부수적 효과라든지 기회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3으로 와서 한번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보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유인물 캔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캔 하나당 4달러의 가격에 팔릴 수 있고 연간 5만 캔이 팔릴 수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 캔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2.5달러고 이 사업은 3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 신사업에 대해서는 20%의 수익이 요구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임차료 같은 걸로 생산시설의 초기에 9만 달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들어간 이 9만 달러에 대한 투자는 3년에 걸쳐서 100% 감가상각된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거를 중고로 판다고 해도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신사업을 할 때 초기에 2만 달러의 순운전 자본의 투자가 들어가고 세율은 21%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 될 수 있겠는데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우선 추정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한 캔당 4달러에 팔 수 있고 연간 5만 캔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20만 달러가 매출액으로 잡힐 것이고 한 캔 만드는데 2.5달러가 들기 때문에 2.5 곱하기 5만 캔 하면 12만 5천이 변동비 그리고 아까 9만 달러를 3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던 감가상각비 그리고 매년마다 들어가는 고정비 이런 것들을 다 빼주면 EBIT로 27570이 남을 것이고 이 27570의 21%만큼을 정부의 세금으로 떼이고 나머지 21780이 나에게 떨어지는 넷인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이후에 영업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거기에 앞서서 영업 현금 흐름은 그래서 첫 번째로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세금을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첫 번째 현금 흐름 파트인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영업 현금 흐름은 어떻게 추정한다? EBIT까지는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감가상각비를 애드백 해주고 마지막에 세금을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OCF,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면 51780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본지출 부분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9만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0시점에서 마이너스 9만이 자본지출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9만은 마지막에 가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중고로 팔아도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30점에 자본지출에서 회수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0이 되겠고요. 순운전 자본은 맨 처음에 2만 만큼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0시점에 순운전 자본에 마이너스 2만으로 잡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다시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점에서 플러스 2만으로 다시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이런 표가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1, 2, 3년차에 각각 51780씩 잡히는 것이고 순운전 자본은 0시점에 잡혀서 지출되었다가 투자하는 데 쓰였다가 마지막에 사업을 마치면서 다시 회수가 된다. 그리고 자본 지출은 여기 처음에 마이너스 9만 투자 들어가고 30점에 회수가 0이 회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끝낸다. 그래서 요거 각각을 다 더하면 총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각각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총 현금 흐름을 다 추정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9단원에서 배운 평가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NPV를 쓰기로 하겠다라고 하면 요구 수익률 20%를 다 할인을 해서 NPV를 구해보면 이 경우에는 꽤 큰 플러스인 1648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신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추정 현금 흐름을 최종적으로 구하고 다시 9단원에서 배운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그렇게 이 9단원과 10단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회수 기간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AAR 평균 회계이익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IRR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죠.
매출이 다 현금 매출이 아니고 외상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선 순전자본은 계산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우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에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아까 감가상각비를 애드백 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물품,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서 다 몇 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져 있는 거 기준에 따라서 매 년마다 몇 %씩을 감가상각하는지도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각각 1년씩이 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뭐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장비를 새로 들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장비를, 설비를 바로 신제품을 찍어내는데 쓸 수 있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신제품 바로 찍어내기 앞서서 시제품으로 계속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불량률도 체크해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수율을 높일 수 있나도 좀 봐야 되고 하면서 이게 설비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1년차 7월부터 마지막 년 6월 말까지 이렇게 3년을 쓴다. 그리고 여기서도 1년차 7월부터 마지막 연차 6월까지 5년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1년씩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제가 좀 납득을 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00짜리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것이 자동차라고 하면 앞에서 5년으로 감가상각해라 그리고 요 스케줄대로 감가상각해라 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각각 곱해서 매 년마다 감가상각 얼마를 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그냥 곱셈만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미국에서 뭐 이런 보너스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인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그래서 1년 차에 구입 비용의 50%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을 심지어 2018년에는 100%를 다 1년 차에 감가상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정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해주게 되면 초기 세금을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너스 감가상각 정책이 나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자본 지출 부분에서 초기에 얼마의 돈을 주고 설비를 사왔어.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걸 나중에 진짜 고쳐로라도 아니면 중고로 다시 내가 팔고 조금의 돈이라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제 돈인 시장 가치와 감가상각을 다 하고 난 다음의 가격인 장부 가치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장부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높은 상황, 마지막에 갔을 때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그 차이 나는 금액의 세금을 때리고 세금을 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반대로 시장 가치가 더 낮고 장부 가치가 더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다 한 장부 가치와 실제로 받는 돈인 시장 가치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MMCC의 동력 제초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긴 예제인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동력 제초기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연도별로 1년부터 8년차까지 요 양에 해당하는 동력 제초기가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한 대당 120달러에 팔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경쟁자와의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한 대당 110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 투자에 초기에 2만 달러의 순환전 자본의 투입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매출액의 15%가 순환전 자본으로 잡혀야 하는 상황이다. 한 대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는 60이고 총 고정비로 연간 25,000원씩 든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80만의 투자가 자본 지출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산 장비를 다 쓰고 난 마지막에 16만을 받고서 남은 중고로 팔아버릴 수가 있다. 세율은 21%고 요구 수익률은 15%다. 그러면 이 MMCC라는 회사는 동력 제초기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복잡한 사례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총 현금 흐름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첫 번째 영업 현금 흐름 추정, 자본 지출, 순환전 자본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업 현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정보들부터 살펴보면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한 대당 120씩 받고 팔 수 있는 거고 4년차부터는 110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연도의 판매량하고 곱하면 이게 매 년마다의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매 년마다 계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80만을 주고 사는 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스케줄대로 정해져 있는 것대로 곱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매 년마다 떨어져야 되는 감가상각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서 이렇게 장부 가치는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계산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EBIT가 매 연마다 나와 있고 EBIT 곱하기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부에 매년 납부하고 그러고 남는 것이 나에게 떨어지는 넷인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다시 매 연마다 그거를 애드백을 해주고 다시 세금을 빼주면 결국 영업 현금 흐름, 우리가 원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차부터 8년차까지 영업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순운전 자본의 변화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순운전 자본이 약간 복잡한데 초기에 2만 달러의 순운전 자본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출액의 15%가 매년 순운전 자본으로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해에는 2만 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만큼의 순운전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1년 차에는 매출이 36만이니까 그것 곱하기 15%를 하면
총 54,000 손운전자번호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1년차에 이미 2만을 손운전자번호로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34,000만 더 1년차에 잡으면 되는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2년차 매출이 60만이기 때문에 곱하기 15%를 하면 총 9만 달러가 수운전자번호로 잡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차까지 총 54,000을 수운전자번호로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36,000만 2년차 말에 수운전자번호로 더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3년차까지는 계속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운전자번도 그에 비례해서 계속 더 잡아줘야 되는 것으로 나오다가 4년차부터는 다시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운전자번이 일정 부분씩 회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MCC 예제에서는 영업현금 흐름, 자본지출, 수운전자번 변화 중에 이 수운전자번 변화분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운운전 자본을 마찬가지로 이어서 표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수운운전 자본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0 시점부터 마지막 16,500까지를 다 합쳐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수운운전 자본으로 잡혀있는 게 마이너스 49,500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마치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수운운전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49,500을 이렇게 마지막에 회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운운전 자본의 총 변화를 이렇게 계산을 우리는 각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변화, 자본지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본지출 부분은 여기서 비교적 간단한 부분이었죠. 초기에 80만 만큼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0시점에 초기 지출로 80만을 써주고 맨 마지막에 16만을 받고 팔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장부가치가 0까지 다 깐 상황이고 시장가치가 16만으로 시장가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니까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남는 126,400만 내 손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영업현금 흐름, 수운운전 자본의 변화 파트, 자본 지출 부분을 다 합해서 매 년마다의 총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계산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단원에서 배운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PV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고 IRR이라든지 회수 기간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NPV를 기준으로 한다면 꽤 큰 숫자가 나왔죠,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면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5 부분에서는 이제 총 현금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수운운전 자본의 변화 파트, 자본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계산하기 복잡하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업현금 흐름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복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영업현금 흐름은 다시 한번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EBIT까지 우선 계산을 해 놓는다. 그런 다음에 EBIT에다가 감가상각을 다시 애드백 시키고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영업현금 흐름은 계산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영업현금 흐름 계산하는 방식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심화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은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만 하고 이제 시험 범위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냥 알던 영업현금 흐름 계산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6에서는 세 가지 특수한 현금 할인 분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어떤 처음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현금 흐름 1년차부터의 이 사업 끝날 때까지 현금 흐름이 뭔가 절약이 되거나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투자를 하면 자동화가 돼서 그 현금 흐름 1년차부터 끝까지 현금 흐름이 절약이 돼서 플러스가 나타나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자본 지출, 순환전 자본의 변화,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이 부분을 각각 추정을 해서 총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내고, 그렇게 계산해낸 총 현금 흐름에 NPV를 적용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특수한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10.3, 10.4에서 본 거랑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냥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 10.3 예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투자를 하면 그 뒤에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온다든지 기존 거보다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사례 중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이 입찰 가격 결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전산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를 다 바꾸기로 하자. 노후원에서 다 바꾸기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입찰이 들어올 수도 있고 LG전자에서도 입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애플에서도 뭐 입찰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들어올 때 적자를 보면서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물론 경영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럴 경우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손해는 보지 않되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는 낮게 써내는 것이 나한테 내가 입찰 받는 데에는 뽑히는 데는 유리할 테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입찰 가격의 채점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트럭 플랫폼을 사다가 고객에 맞게 트럭을 개조해서 판매를 하는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영업현금 흐름, 자본지출, 순전자본의 변화로 각각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표로 영업현금 흐름, 순전자본의 변화, 자본지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43950을 여기 처음 있는 마이너스 10만에다가 같이 합쳐버릴 수가 있겠죠. 퉁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합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요것을 4칸 할인해가지고 합쳐면, 퉁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 년마다 나와야 되는 영업현금 흐름은 30442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이 3044이라는 거를 알면 이제 넷인컴이나 뭐 EBIT 같은 거를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영업현금 흐름에서 넷인컴을 계산을 찾아보면 넷인컴이 총 15442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거를 역으로 올라가서 세금 부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총 매출은 결국 128546이 역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 대당 결국 25709는 최소 받고 팔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입찰을 들어갈 때에는 최소한 이 가격보다는 높게 들어가는 것이 적장은 안 보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이게 조금 뭔가 거꾸로 가는 것도 있고 이게 뭔가 좀 많은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요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에서 세 번째 사례가 서로 경제적 수명이 다른 투자안이 있는 경우 비교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 기계 A는 2년마다 교체를 하고 이 기계 B는 3년마다 교체한다. 그래서 이게 2년마다랑 3년마다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것이 1년, 매년 들어가는 비용으로 요거를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EAC, 동일 연간 비용을 계산을 해보려는 것이고 기계 A의 동일 연간 비용과 기계 B의 동일 연간 비용을 계산을 해봐서 그 중에 작은 EAC를 채택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10.6 마지막 케이스인 경우에는 B의 EAC가 더 작기 때문에 B를 채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4 예제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수명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에 이거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 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환산하자. 그래서 그 환산했을 때 작은 거를 채택하는 것이 이제 회사한테 유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단원 자본 투자의 의사 결정 부분을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10단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량 같지만 이거를 그냥 예제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요 단원에서 한 3, 4개 정도의 예제를 가지고 다 복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총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는 거구나. 초점을 맞춰서 계산을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하셔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10단원에 대해 복습을 해본 것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